볼턴이 지금 일본을 방문 중입니다. 곧 한국에도 오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마 볼턴이 한국에 올 건데, 오면 정경두, 강경화 등을 만나고 갈 건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한일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이야기하러 오는 거다. 또 볼턴은 이란 문제를 주로 책임지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 문제는 폼페이오에게 넘기고 뒤로 빠져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회동을 할 때도 볼턴은 뒤로 빠졌지요. 그래서 볼턴은 아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한국의 파병을 지금 이야기할 거라는 말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이 이란 군에 납치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있는데, 볼턴이 일본에서도 일본 국가안보국장, 아베 측근인 국가안보국장 야치와 호르무즈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은 간단하죠.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사우디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란 문제를 자극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그 문제를 슬그머니 시치미를 떼고는 이제 우리는 미국 본토에서 어마어마한 세일 오일과 가스가 나오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중동에 이 석유와 관련된 바닷길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석유를 중동에서 가져가는 한국, 일본, 너네들이 지금 해군을 보내서 지키고 우리는 좀 도와줄게. 이런 모양새를 지금 꾸미면서 다국적 호르무즈 파병을 지금 미국이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지금 여기에 파병하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중재를 써주면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하고의 중재 조건으로 파병을 말하고 있는데, 한국의 구축함이 6척인데 보통 한 4,400톤 이상 급이 지금 한국의 구축함입니다. 전투를 할 수 있는 한국의 배 중에는 이게 제일 크죠. 그런데 이 배 중에 한 척이 지금 이 청해 부대, 그러니까 소말리아의 해적 소탕에 나가 있고, 5척이 지금 동해, 그 다음에 서해를, 남해를 지키는데, 그런데 또 가끔씩은 청해 부대와 교대를 할 때 한 척은 오고 한 척은 가고 이러면서 구축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축함보다 한 척업이 낮은 구축함의 절반가량 되는 2,300톤급 호위함을 보내자는데, 열악한 중동에서 이런 장비나 이 구성이 완벽하지 못한 호위함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중동에서 버티기에는 지금 한국 호위함이 군수 지원이나 전투력에서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호위함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해 부대의 작전 구역을 이 호르무즈까지 넓히자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3, 4일간을 걸리는 거리를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요. 우리 군이 일본이 이번에 트럼프가 일본에 5월 말에 왔다 갔을 때 2.5급 경 항공모함을 이 수송함을 개조해서 만든다. 그런데 과거에는 항공모함이 비행기의 레일보다는 조금은 짧지만은 레일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항공모함을, 긴 거대한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없던 수직 이착륙기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영국이 해리어라고 수직 이착륙기를 했는데, 요 근래에 미국이 F-35를 개발하면서 이 해병대용 F-35B를 만들어서, 이 F-35B는 그야말로 이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직 이착륙기가 미국의 F-35B로 보편화되면서 일본도 과거처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아니라
수송함급을 개조해서 그 위에 이제 갑판을 아주 특수한 이 철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사출하는 이런 제트, 이 열기가 결국은 간판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고온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강판을 이 위에 대서 바꾸면 수송함이, 그러니까 경항공모함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수송함은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인데, 이거는 뭐 한 19,000톤급쯤 되는데, 한국이 F-35B를 10대를 탑재하는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을 만든다 하는 것이 군의 계획이라고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일본이 이 2.5급의 경항공모함을 2023년까지 F-35B를 10대 탑재하는 경항공모함을 2대를 만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은 한국의 수송함은 이렇게 헬기만 탑재하고, 일본에도 지금 2.5급 이 헬기 항모는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이제 F-35를 B를 전제로 한 경항공모함을 만드니까 한국도 지금 수송함으로 F-35B 16대, 그리고 해병대 3,000명, 상륙용 장갑차 20대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F-35B가 해병대용인 것은 해병대가 탑재하고 F-35B가 먼저 날아가서 폭격하고, 그리고 해병대와 그리고 이 수륙양용 장갑차 같은 것이 상륙용 장갑차가 같이 뜨는 이런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어쨌거나 한국이 지금 일본을 겨냥한다고 F-35B를 탑재하는 경항공모함을 사실상 대형 수송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겠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일본이 밉다고 이런 것까지 따라해서야 되겠습니까? 한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전부인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항공모함을 간지는가? 그것보다는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더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구축함도 없는데 이런 경항공모함을 만들 돈이면 구축함을 몇 대는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 견제한다고 경항공모함을 만들어요. 이제 미쳐도 살짝 좀 미쳐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베는 선거 이기고 나서 사연임해서 2024년까지 집권시키자. 자민당에서 간사장부터 총대를 메고 아베 사연임을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고이즈미가 그만둔 뒤로 아베가 잠깐 한 10년 전에 총리를 했죠. 1년 만에 어설프게 하다가 쫓겨나왔습니다. 그 뒤로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총리가 돼서는 거의 임기가 없이 지 그만둘 때 그만두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2012년에 일본 총리가 됐잖아요. 만약에 2024년까지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12년을 선거를 승리해서 장기 집권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일본에 지금 이 선거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취직이 잘 되는 일본 청년들이 41%가 자민당, 아베당의 비례대표의 표를 던져서 60대보다 더 많이 지지했다는 겁니다. 경제 호황의 지역률이 97, 8%. 이게 이제 아베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3040 젊은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 반해서 지금 취업이라고는 안 되게 젊은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문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일본하고의 반일 싸움으로 총선에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지금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품 소재 분야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만 하면 이걸 극복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술 패권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혁신 창업이 중요 해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일본이 절대 위기가 많지만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베 승리한 다음 날 이렇게 지금 내피셜이라고 그럽니까? 희망 회로라고 합니까? 이걸 돌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전 등 하나씩 우리가 추월을 해왔다. 국내 결속을 다지자는 메시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베는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한일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웃지도 않고 다 인상을 쓰면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에 보면 윤영찬이 전한 작년 2월 아베와 문의 일척 촉발에 관한 기사가 떴습니다. 아베가 한국을 싫어하는 부분이 좀 오래된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윤영찬은 지금 선거 출마한다고 지금 하니 일본 까는데 앞장을 또 섰습니다. 아베가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 이러면서 지금 지난번 평창 올림픽이 열리던 개회식 날 2월 9일 문재인과 아베의 정상회담 분위기를 소개했는데 잔칫날에는 그냥 주최국 정상을 격려하고 덕담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날 아베가 한미 군사 당국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할 부분에 대해 불만스러웠다면서 아베가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문한테 이야기했고 문은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아베로서 보면 그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는 그런 게 없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그냥 트럼프까지 꼬드겨서 뒤통수를 때린 것처럼 하니까 아베 혼자 한미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지요. 자, 그래서 아베가 문 앞에서 그간의 기존의 합의를 왜 뒤엎고 이런 식으로 북한한테 지금 한미훈련을 안 해준다고 하느냐. 북한이 뭐 한 게 있냐. 아베가 따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베가 그런 무례한 짓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례한 짓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따져봅시다. 아베가 작년에 1년, 그 문재인 집권 1년 기념으로 케이크를 가져다 주니까 단 것은 못 먹는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 언제 있었는가 하면 작년에 2018년 5월 9일 문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동경의 총리 공간에서 한일 오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문재인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해서요. 한글로 문재인 대통령 1주년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혀있는 딸기 케이크라는 거예요. 케이크가 나오니까 전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자, 그 케이크 지금 제가 이 화면에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일본 사람들은 이래 아부 잘 안 하는데 그때만 해도 잘해보자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후에 썰렁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예요. 아베가 케이크를 드십시다라고 권했는데 문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등 이가 안 좋아 단 것을 잘 못 먹는다라고 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참모들이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자, 아베를 비롯한 일본 측 배석자들은 그래도 성의를 가지고 집권 1주년 생일도 아니고 케이크를 한글을 적어서 보냈는데 문이 안 먹으니까 다소 당황했다 하고 자, 아베는 등산이 취미인 문을 위해서 쌍안경도 선물했지만은 한국 언론에서는 이를 거의 부각시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의 장기인 스킨십이 한국의 문한테는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이 이러는 거는 평창 올림픽 때 아베가 한미훈련
중단 그 해서 되냐 마련 거하고, 또 평창에 리셉션을 할 때 200명 넘는 기빈이 미국의 그 펜스하고 아베가 늦어지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 미일 정상이 없는 채로 공식 환영사를 뭐 그냥 기다릴 수 없다고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아베하고 펜스가 6시 35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두 인사는 리셉션장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리셉션장이 아닌 공간에 기다리고 있자 문이 그쪽으로 가서 별도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왜 그랬겠어요? 왜 늦게 왔겠어요? 김영남이하고 김여정이를 불러다가 쇼를 하니까 아베하고 펜스가 그걸 만나는 꼬라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사진 찍는 거 이런 걸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펜스는 사전에 불참을 통보했지만 아베는 그냥 늦었다. 다른 나라 정상의 의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원래 이렇게 무뚝뚝하거나 뭐 남 연미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사람한테 잘하지요. 트럼프한테 아베가 이 트럼프 펜트하우스 빌딩을 찾아갔을 때 뭐라 했는가 하면 무조건 트럼프 말이 옳다 해라. 그리고 트럼프가 말을 길게 하면 니는 짧게 해라. 그런 트럼프 대응법을 숙지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접대하다가 골프장 벙커에 빠져도 어쨌든 굴욕적으로라도 트럼프를 잡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베가 2014년 3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때 서툰 한국말로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깜짝 인사를 했는데 박통도 무반응을 보였어요. 박통도 좀 잘못한 게 있지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무조건 옹호해서는 안 돼요. 아베가 한국에 왔는데 점심시간인데 불구하고 11시 반에 회담을 끝내버렸어요. 그럼 조금 붙잡아 놨다가 오찬하고 가면 될 건데요. 일본 총리가 한국에 왔는데 밥을 안 먹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총리가 그 온 일행들과 요 일본 대사관 사람들하고 인사동의 갈비집에 가서 별도로 일본 사람끼리 갈비를 먹고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한다면 그건 외교가 아니지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이까지 가버렸고 문은 부품 소재 분야를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경제에서 수입하는 톱4가 모두 반도체 전자인데 이게 일본 없이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아베는 거의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화이트리스트 1년 수입액 전액을 전수 분석을 했고 그 결과 일본 없이는 한국은 안 된다고 자신감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수입액 톱4가 1년 동안에 일본 수입액이 총 7조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수입 1위가 반도체, 전자 등 제조기기라는 겁니다. 수입량은 적지만은 굉장히 비싼 고부가 필수 품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서 우등 대우를 하지 않게 되면 지금 수출 금지 품목이 원자재 말고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로 꼽는 한국 수출 물자는 민간용 261개, 비민간용 851개, 총 1112개나 달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전자, 통신, 수소차,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
한국의 4차 산업에 관련되는 핵심 분야, 첨단 산업 전반이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톱5 중에 4개가 반도체 전자 품목이고 1위가 반도체 전자등 제조기기고 1년 수입액이 2조 5천억이고 톱4가 1년 일본 수입액이 7조에 달하는데 전체 수입액의 이 톱4만 11.6%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데 최근에 무슨 소리까지 하는가 하면 불화수소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비판하는 지금 좌파 여론 형성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 칼럼 등에 왜 우리가 불화수소를 일본 거 아니면 안 된다고 보도를 하느냐, 그 자체가 또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을요, 이것들은 친일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과학을 무시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장을 찢으나 한번 봅시다.